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비쳐드는 작은 아파트 거실. 이순자는 뜨거운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67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고 손놀림도 정확했습니다. 무릎이 좀 아픈 것만 빼면 말이죠. 그때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 박소연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반가워했을 텐데 오늘 소연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달랐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계세요. 순자는 차 잔을 내려놓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연의 목소리에서 당황감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중풍이래요. 의식은 있지만 오른쪽을 전혀 못 쓰시고 어머니 어떡하죠? 제가 직장을 그만둬야 할까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돈어른께서 중풍으로 쓰러지셨다니. 소연이가 얼마나 당황스러울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힘들 때는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이 순자의 신념이었습니다. 소현아, 일단 진정해. 내가 지금 병원으로 갈게. 내가 직장 그만둘 필요 없어. 내가 간병할게. 정말요? 어머니가 그러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어머니도 무릎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 가족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어디 병원인지만 알려줘. 순자는 전화를 끊고 서둘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소 입던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간단한 세면도구와 여벌 옷을 작은 가방에 챙겼습니다. 그리고 무릎용 파스도 몇 장 더 넣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실 자신도 다음 주에 무릎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연골이 많이 닳아서 의사도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고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소연이가 빨간 눈으로 마중 나왔습니다. 남편 민수도 회사에서 급히 달려온 모양인지 정장 차림에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순자는 소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병실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사돈어른의 모습은 평소보다 많이 작아 보였습니다.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없어 축 늘어져 있고 말씀도 어눌하게 하고 계셨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왔어요. 사돈어른께서 고개를 돌려 순자를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말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고마워하는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의사와의 면담에서 순자는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들었습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그동안 누군가 옆에서 돌봐드려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기저귀 갈아주기, 식사 보조, 약 복용 관리, 물리치료 보조 등 전문 간병사가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이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할 수 있어. 너희들이 직장 그만두면 안 되잖아.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얼마나 큰 도움을 받는지 몰라요. 간병비만 해도 한 달에 500만 원은 들 텐데. 소연이가 순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첫날 밤, 순자는 병실 구석에 놓인 접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불편한 침대였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돈어른께서 밤사이 깨시면 바로 도와드려야 했으니까요. 새벽 3시쯤 사돈어른께서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렀지만 순자는 정성스럽게 돌봐드렸습니다. 이게 시작이구나. 순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 최선을 다하자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 헌신이 앞으로 5년간 계속될 것이라는 걸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민수와 소연이가 커피와 아침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밤새 못 주무셨죠? 아니야. 잘 잤어. 너희는 회사가, 여기는 내가 지킬게. 소연이가 출근하기 전 순자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건 용돈이에요. 병원에서 필요한 것 있으면 쓰세요. 순자는 괜찮다고 했지만 소연이는 꼭 받으라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희가 어떻게 했을지.
소연이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렇게 순자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아름다운 시작이 어떻게 변해갈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2년이 흘렀습니다. 순자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돈어른께서는 이제 급성기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셨지만 여전히 순자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우셨습니다. 오늘도 순자는 새벽 6시에 일어나 사돈어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소연이와 민수가 출근하기 전에 도착해서 하루 종일 사돈어른을 돌봐야 했거든요. 지팡이에 의존해서 걸으실 수는 있지만 혼자 오랜 시간 두기에는 아직 위험했습니다. 사돈어른, 안녕하세요. 어젯밤은 잘 주무셨어요? 순자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사돈어른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발음이 여전히 어눌하시지만 간단한 대화는 가능해지셨습니다. 네, 어제 밤에 화장실 가기 힘들었지요. 순자는 능숙하게 사돈어른을 도와 화장실에 다녀오도록 했습니다. 낙상의 위험 때문에 항상 옆에서 부축해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연근죽을 끓여왔어요. 씹기 편하실 거예요. 사돈어른께서는 아직 혼자서 식사하기 어려워 순자가 옆에서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숟가락질은 하실 수 있지만 종종 흘리시기도 해서 정리하는 것도 순자의 몫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이틀에서 사흘씩 있는 재활치료였습니다. 순자는 사돈어른과 함께 재활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를 받는 동안 내내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좀 더 힘을 주세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치료사의 지시에 따라 순자도 함께 운동 방법을 익혔습니다. 집에서도 꾸준히 재활운동을 도와드려야 했거든요. 마비된 오른쪽 팔다리의 기능 회복을 위해 하루에 여러 번씩 운동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자신의 무릎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2년 전 미뤄두었던 수술은 계속 연기되고 있었고 사돈어른을 부축하고 재활운동을 도우느라 무릎에 무리가 갔습니다. 특히 재활병원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지만 사돈어른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순자는 소연이와 민수가 퇴근할 때까지 사돈어른과 함께 있었습니다. 간단한 저녁 준비를 해드리고 저녁 약을 챙겨드린 후에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뭔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애는 매일 안부를 묻던 소연이가 요즘은 며칠에 한 번씩만 연락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희가 어떻게 했을지. 소연이는 여전히 고마워했지만 그 고마움이 예전만큼 간절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소연이의 변화였습니다. 2년 사이에 부장으로 승진했다고 했습니다.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근무할 수 있게 된 덕분이라고 했죠. 민수의 사업도 번창해서 직원을 10명이나 늘렸다고 자랑했습니다. 어머니가 없었다면 정말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어머니 덕분에 저희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데 정작 간병비나 교통비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에 주던 용돈 10만 원도 언제부턴가 끊어졌습니다. 오히려 순자가 자신의 적금을 깨서 사돈어른의 영양제와 재활용품을 사야 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재활치료비가 부족하다며 소연이가 울먹이는 바람에 순자가 200만 원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매일 택시비만 해도 10,000원씩 들어가는데 그것조차 순자가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어머니, 죄송해요. 괜찮다. 가족인데 뭘. 사돈어른께서 빨리 좋아지시는 게 중요하지. 순자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서운함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전문 간병사를 쓰면 하루에 15만 원은 들 텐데 자신은 그보다 더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으면서도 고마운 소리 한번 제대로 못 듣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밤 순자는 잠들기 전에 계산해 보았습니다. 2년간 매일 10시간씩 간병했으니 시간당 최저임금만 쳐도 얼마나 될까요? 거기에 택시비, 간식비, 각종 용품비까지. 하지만 이내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인데 돈으로 계산하면 안 되지. 그렇게 자위하며 또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안감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더 큰 갈등의 전조라는 것을 순자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순자는 다시 무거운 몸을 일으켜 사돈어른의 집으로 가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재활치료에 동행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4년째가 되자 순자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에서 나는 뚝뚝 소리가 더욱 심해졌고 때로는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 찍은 엑스레이 사진을 본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아 없어졌네요. 더 이상 미루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셔야 해요.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술을 받으면 최소 한 달은 회복 기간이 필요한데 그동안 사돈어른을 누가 돌볼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진통제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진통제도 이제는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릎만이 아니었습니다. 밤낮 없는 간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순자의 정신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기도 했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해 늘 피곤했습니다. 사돈어른,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매일 같은 인사를 하고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때로는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런 마음을 애써 숨겼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사돈어른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앉아 계실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 왼손으로 간단한 식사도 가능했습니다. 말씀도 예전보다 훨씬 또렷해지셨습니다. 순자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어떻게 되었을지. 사돈어른께서 순자의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순자의 마음은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아,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구나. 하지만 며느리 소연이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돈어른의 상태가 호전되면서부터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많이 좋아지셨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소연이가 병실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예전과 다른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 간병이 끝나가고 있다는 암시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혼자 두기 어려운 상태세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소연이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머니도 이제 좀 쉬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4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겉으로는 순자를 걱정하는 말이었지만 순자는 그 이면의 의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는 뜻이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며느리가 친구들과 전화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을 때였습니다. 순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복도에서 소연이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말 이제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우리 어머니도 이제 많이 좋아지셨는데 시어머니가 계속 붙어 계시니까 좀. 솔직히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야. 순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의 진심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응, 맞아. 4년이면 충분히 했지. 이제는 자기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잖아.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4년간의 헌신이 며느리에게는 그저 이제 그만해도 될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접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4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하루 종일 간병하고 밤늦게까지 사돈어른을 돌봤던 시간들. 그동안 자신이 포기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도 떠올렸습니다. 무릎 수술, 친구들과의 만남, 취미생활, 심지어 자신의 건강검진까지 모두 미뤄둔 채 오직 간병에만 매달렸었죠. 혹시 내가 너무 오버한 걸까? 순자는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 힘들 때 도와주는 것이 무슨 잘못이란 말입니까? 며칠 후 소연이가 다시 병원에 왔을 때 더욱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많이 좋아지셨고, 어머니도 이제 좀 쉬시면서 어머니 일을 하세요. 무릎 수술도 받으셔야 하고요.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간병 종료 통보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아직은 혼자 두기 어려우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는 좀 우리 생활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4년간의 헌신이 이렇게 간단히 정리될 일이었나 싶어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사돈어른과 둘만 있는 시간에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사돈어른, 혹시 제가 너무 오버해서 부담스러우셨나요? 사돈어른께서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없었으면 나는 진작에 정말 고마워하고 있어. 하지만 순자는 이미 며느리의 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헌신이 이제는 부담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집에 돌아갔습니다. 4년 만에 제대로 자신의 침대에서 잠을 잔 것이었죠.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샵샵. 4년째가 되자 순자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에서 나는 뚝뚝 소리가 더욱 심해졌고, 때로는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 찍은 엑스레이 사진을 본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아 없어졌네요. 더 이상 미루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셔야 해요.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술을 받으면 최소 한 달은 회복 기간이 필요한데 그동안 사돈어른을 누가 돌볼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진통제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진통제도 이제는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릎만이 아니었습니다. 4년간 밤낮 없는 돌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순자의 정신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기도 했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해 늘 피곤했습니다. 오늘도 순자는 사돈어른의 집에 도착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사돈어른, 안녕하세요. 오늘 밤은 잘 주무셨어요? 매일 같은 인사를 하고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때로는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런 마음을 애써 숨겼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사돈어른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집 안에서는 천천히 걸으실 수 있게 되었고, 발음도 훨씬 또렷해지셨습니다. 간단한 식사도 혼자서 하실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순자님, 정말 고맙습니다. 순자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어떻게 되었을지. 사돈어른께서 순자의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순자의 마음은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아,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구나. 하지만 며느리 소연이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돈어른의 상태가 호전되면서부터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많이 좋아지셨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소연이가 집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예전과 다른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 간병이 끝나가고 있다는 암시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혼자 오래 두기 어려운 상태세요. 특히 외출할 때는 꼭 누군가 함께해야 하고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소연이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머니도 이제 좀 쉬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4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겉으로는 순자를 걱정하는 말이었지만 순자는 그 이면의 의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는 뜻이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며느리가 친구들과 전화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을 때였습니다. 순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거실에서 소연이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말 이제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우리 어머니도 이제 많이 좋아지셨는데 시어머니가 계속 매일 오시니까 좀. 솔직히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야. 순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의 진심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응, 맞아. 4년이면 충분히 했지. 이제는 좀 자기 일을 했으면 좋겠어.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잖아. 계속 신경 쓰이고 그래.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4년간의 헌신이 며느리에게는 그저 이제 그만해도 될 일이었고, 심지어 신경 쓰이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4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사돈어른의 집으로 가고, 재활치료에 동행하고, 하루 종일 돌봤던 시간들. 그동안 자신이 포기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도 떠올렸습니다. 무릎 수술, 친구들과의 만남, 취미생활, 심지어 자신의 건강검진까지 모두 미뤄둔 채 오직 간병에만 매달렸었죠. 혹시 내가 너무 오버한 걸까? 순자는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 힘들 때 도와주는 것이 무슨 잘못이란 말입니까? 며칠 후 소연이가 다시 어머니 집에 왔을 때 더욱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많이 좋아지셨고, 어머니도 이제 좀 쉬시면서 어머니 일을 하세요. 무릎 수술도 받으셔야 하고요.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간병 종료 통보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아직은 혼자 오래 두기 어려우신 것 같은데요. 재활치료도 계속 받으셔야 하고. 아니에요. 이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재활치료도 이제는 제가 데려갈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는 좀 우리 생활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4년간의 헌신이 이렇게 간단히 정리될 일이었나 싶어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사돈어른과 둘만 있는 시간에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사돈어른, 혹시 제가 너무 자주 와서 부담스러우셨나요? 사돈어른께서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님이 없었으면 저는 진작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미 며느리의 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헌신이 이제는 부담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4년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일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맞는 걸까요?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샵샵. 5년 만에 사돈어른이 거의 회복되자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이제는 지팡이만으로도 외출이 가능하시고 일상생활도 대부분 혼자 하실 수 있게 되셨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손자 민준이의 돌잔치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자는 평소와 같이 사돈어른 댁에서 점심을 준비해드리고 있었습니다. 벌써 민준이가 돌이라니 시간이 정말 빨리 흘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소연이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순자를 보자마자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돌잔치 때문에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순자는 반가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손자의 돌잔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구나 싶었거든요. 순자는 반가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손자의 돌잔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소연이의 다음 말은 순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는 돌잔치에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어차피 어머니께서 어울리실 때도 없을 것 같고요.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5년간 사돈어른을 돌보며 가족처럼 지냈는데 손자의 돌잔치에서 배제되다니요. 소연아, 그게 무슨 말이니? 나도 가족인데. 소연이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가족이긴 하지만요. 저희 친구들이나 회사 사람들이 많이 와요. 어머니께서 오시면 좀.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어색할 것 같아서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5년간 자신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제 좀 쉬셔도 되겠어요. 5년이면 충분히 하셨잖아요.
순자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소연이는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저희 생활을 해야 하거든요. 어머니께서 계속 오시니까 저희가 자유롭게 못하겠어요. 그날 저녁, 순자는 집으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다음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순자는 사돈어른 댁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소연이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소연이는 순자를 못 본 채 전화기에 대고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지겨워 죽겠어. 5년 동안 공짜로 얹혀 살면서 우리 돈만 축냈다니까. 이제 쓸모없으니까 시골로 보내려고 하는데 안 가겠다는 거야. 순자는 그 자리에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공짜로 얹혀 살았다고? 우리 돈만 축냈다고? 소연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니, 정말 어이없어. 자기가 뭐 대단한 일이라도 한 줄 알고 있어. 그냥 놀고 먹으려고 핑계대는 거지 뭐.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 하는데 자꾸 달라붙으려고 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간의 헌신이 놀고 먹으려는 핑계였다니요.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5년간의 기록을 정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간병일지, 택시비 영수증, 각종 용품 구매 영수증들. 계산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문 간병사 비용을 월 500만 원으로 계산하면 5년간 3억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재활치료 동행, 각종 돌봄 서비스까지 합치면 그 이상이었죠. 게다가 중간에 사돈어른 치료비가 부족할 때 자신의 적금 1억 원도 보탰었습니다. 순자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공짜로 얹혀 살았다는 말 한마디로 평가절하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순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5년간 쌓인 분노와 배신감이 마침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소연이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정말 자신이 그저 부담스러운 존재였을까요? 5년간의 헌신이 그렇게 가볍게 여겨질 일이었을까요?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저 참고 넘어가야 하는 걸까요? 그렇게 며칠이 흘러갔습니다. 순자가 충격을 받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이웃집 김영희 아줌마가 반찬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순자 언니, 김치 담갔는데 나눠드리려고요. 고맙습니다, 영희 씨. 들어오세요. 김영희는 순자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금세 알아챘습니다. 언니,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여요? 무슨 일 있으세요? 순자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지만 김영희의 계속되는 걱정에 결국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김영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화가 났습니다. 뭐라고요? 5년 동안 그렇게 헌신했는데 이제 와서 부담스럽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김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언니, 저 정말 화나네요. 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는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요. 언니, 그동안 언니가 얼마나 손해봤는지 한번 계산해봐요. 정말 어이없어서 못 견디겠어요. 아니야, 영희야. 가족인데 뭘. 가족이 뭐예요? 가족이면 서로 고마워해야지. 부담스럽다고 하면 되나요? 언니, 정말 한번 계산해봐요. 김영희는 순자를 거실 탁자 앞에 앉혔습니다. 언니가 그동안 모아둔 영수증이나 기록 같은 거 있죠? 다 가져와 봐요. 순자는 마지못해 서재에서 5년간 꼼꼼히 정리해둔 간병일지와 영수증들을 가져왔습니다. 김영희는 그것들을 보며 놀랐습니다. 언니, 이렇게 자세히 다 기록해뒀어요? 대단하네요. 이제 계산해봅시다. 김영희는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문 간병사 하루에 얼마 받는지 아세요? 최소 15만 원이에요. 한 달이면 500만 원이죠. 5년이면 얼마예요? 계산기를 두드리던 김영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언니, 이거 3억 원이에요. 3억 원.
순자도 놀랐습니다. 막연히 많은 돈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정확한 숫자를 보니 실감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재활치료 동행은 별도잖아요. 그리고 언니가 중간에 치료비 보탠 것도 있고요. 김영희는 계속 계산했습니다. 재활치료 동행비 월 100만 원씩, 5년, 6천만 원. 치료비 지원 1억 원. 총 4억 6천만 원이에요. 순자는 그 금액을 듣고 어지러울 정도였습니다. 언니,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아파트 한 채 값이에요. 언니가 아파트 한 채를 공짜로 준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김영희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이대로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해요. 네,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김영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아들이 변호사거든요. 한번 상담받아보면 어떨까요? 변호사요? 네. 이런 일의 전문가죠. 일단 상담받아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해봐요. 김영희는 즉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지금 시간 있어? 우리 이웃 언니가 상담받을 일이 있는데. 네, 급해. 지금 당장 와줄 수 있어? 1시간 후, 김영희의 아들 김준호 변호사가 순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30대 중반의 차분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순자님. 어머니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준호는 순자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기록들을 살펴본 후 말했습니다. 이순자님, 이건 충분히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 사안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노동의 대가를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말요? 네. 더구나 이렇게 상세한 기록이 있으니까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내용 증명부터 작성해 드릴게요. 김영희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언니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순자는 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이 정말 잘못된 것이었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며칠 후 김준호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 증명이 소연에게 발송되었습니다. 5년간의 간병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 4억 6천만 원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김영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아들이 변호사거든요. 한번 상담받아보면 어떨까요? 변호사요? 네. 이런 일의 전문가죠. 일단 상담받아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해봐요. 김영희는 즉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지금 시간 있어? 우리 이웃 언니가 상담받을 일이 있는데. 네, 급해. 지금 당장 와줄 수 있어? 1시간 후, 김영희의 아들 김준호 변호사가 순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30대 중반의 차분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순자님. 어머니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준호는 순자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기록들을 살펴본 후 말했습니다. 이순자님, 이건 충분히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 사안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노동의 대가를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말요? 네. 더구나 이렇게 상세한 기록이 있으니까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내용 증명부터 작성해 드릴게요. 김영희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언니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순자는 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이 정말 잘못된 것이었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며칠 후 김준호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 증명이 소연에게 발송되었습니다. 5년간의 간병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 4억 6천만 원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 증명이 발송된 지 이틀 후 순자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소연이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간병비를 달라고요? 정말 미쳤어요? 소연이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친 게 아니야.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거지.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정당한 대가요? 웃기지 마세요. 가족끼리 돈 계산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가 완전히 돈에 미쳤네요. 소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면서 부담스럽다고 한 건 너잖아. 그럼 이제 비즈니스 관계지. 어휴, 정말 어이없어 죽겠네. 어머니, 지금 정신이 제대로 있는 거예요? 4억이라고요? 4억. 우리가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하라는 거예요? 소연이가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나는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아, 정말 기가 막혀서. 어머니,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주변에 다 얘기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등쳐먹으려고 이런 짓 한다고.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놀랐지만 금세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해봐. 누가 지금까지 누구 등을 쳐먹었는지 얘기해봐. 순자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민수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소연이가 하루 종일 울고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 아내가 울면 나는 울면 안 돼. 나는 5년 동안 울어도 아무도 신경 안 썼잖아.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가족인데. 가족이면 서로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5년간 무릎 수술도 미루고 너희를 도왔는데 이제 와서 부담스럽다고 하는 게 가족이야?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4억이라니. 어머니, 정말 돈이 그렇게 중요해요? 민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요하지. 너희한테는 내 희생이 공짜였을지 몰라도 나한테는 내 인생 전부였어. 순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저희를 돈으로만 보시는 거네요. 실망이에요.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실망은 내가 할 말이야. 내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실망이야. 민수는 할 말을 잃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며칠 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가족인데 조금이라도 봐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소연이가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봐달라고? 너희가 나를 봐준 적이 있어? 어머니, 정말 끝까지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그럼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소연이가 다시 본색을 드러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해봐. 법정에서 보자. 순자는 차갑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김준호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순자님, 상대방에서 소송을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시작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순자는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억울함을 세상에 당당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날 밤, 순자는 5년간 정리해둔 모든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간병일지, 영수증, 사진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자신의 편이었으니까요. 드디어 재판날이 왔습니다. 순자는 김준호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법정 입구에서 소연이와 민수를 마주쳤습니다. 소연이는 순자를 보자마자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순자님, 긴장하지 마세요. 저희가 준비한 증거가 완벽하니까요. 김준호 변호사가 순자를 격려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자는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5년간의 억울함을 세상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었으니까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먼저 나섰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가족 간의 정을 돈으로 계산하려는 비상식적인 소송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가정에 간병비를 청구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여전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노동을 깎아내리려 하는군요. 이번에는 김준호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상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비상식적입니다. 원고는 5년간 전문 간병사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김준호 변호사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첫째, 원고의 상세한 간병일지입니다. 매일매일의 기록이 빠짐없이 있습니다. 둘째, 전문 간병사 비용과 비교한 자료입니다. 셋째, 원고가 직접 지출한 각종 비용의 영수증들입니다. 판사가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증인 신문 시간입니다. 원고 이순자 씨, 증언대로 나오세요. 순자는 당당하게 증언대에 섰습니다. 원고는 왜 간병을 자처하게 되었습니까? 가족이 어려울 때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직장을 그만둘까봐 걱정되어서 제가 나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가 포기한 것들이 있습니까? 제 무릎 수술을 5년간 미뤘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 취미생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오직 간병에만 매달렸습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진실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피고 측에서는 원고의 노고를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5년간의 헌신이 그저 부담일 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소연이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간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연이는 한참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족 간에 돈을 요구하는 것은 피고는 원고에게 간병비를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원고가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판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상 노동을 당연시하는 것은 잘못된 관념입니다. 노동에는 정당한 대가가 따라야 합니다. 재판은 순자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판사는 4억 원 전액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한 달 후 순자의 계좌에 4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순자는 먼저 미뤄둔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회복하면서 순자는 오랜만에 진정한 휴식을 맛보았습니다. 5년 만에 찾은 자신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순자의 이야기는 동네를 넘어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희생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은 순자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받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노고를 인정하고 감사해야 하는 진정한 가족애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가끔 손자 민준이가 그리워 울기도 했지만 순자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찾은 것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그렇게 순자는 진정한 자신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한 이순자로서 말입니다.